네, 정치는 팀킴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월요일 아침을 열어 제끼는 정치는 팀킴인데요. 힘차게 한번 좀 출발을 해봅시다. 자, 김은지 기자의 발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 여당발 색깔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깔론 인플레이션. 네, 뭐 색깔론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도가 세져서 그 정점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찍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북 주사파 협치 발언.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다음 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뭐 메이크업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국에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야당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전국들이 다시금 색깔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크게는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이 정치적 왜곡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온다 정도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석이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관련 발언이 좀 나왔죠. 네, 이제 특히나 이제 국바세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개혁 모임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준석 대표의 징계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였던 그룹인데요. 여기에 신은규 대표가 극단화된 세력의 일부들이 전체 여론을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다. 라면서 그렇게 되면 중간에 상식적인 사람이 소외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게 누굴 뜻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징계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 대표가 정확하게 누구를 찍은 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해석하기로는 지금 이제 김문수 이제 경산호위 위원장이라고 하든지 그리고는 아무튼 이제 종북 뭐 주사파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네. 얘기를 했다. 게다가 당권에는 지금 황교안 전 대표까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나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이 새롭게 바뀐다라고 하면서 부정투표라든지 탄핵에 대한 발언들을 건너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돌아가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극단화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뭐 이른바 식민사관 논란에서 시작해서 민주당이 자학사관하고 있다면서 또 이제 그 비슷한 어떤 이념형 발언을 한 바도 있었고. 네, 김일성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들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 이게 이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정치 철학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이른바 그 색깔론 공세 내지 이념 공세를 좀 틀지어 준다면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규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움직임을? 뭐 이렇게 갑자기 사실은 이제 이게 등장해서 저희들이 다 당황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너무 철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이제 계속 윤 대통령이 해왔던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발언을 보면 계속 윤 대통령이 이제 자유의 문제를 강조해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유에 좀 실질적인 내용이었거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모순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자유에는 보면 이게 시장지향적 자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좀 새록지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반공지향적 자유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반공지향적 자유는 옛날에 자유민주주의 말할 때 사실 은근히 껴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지향적 자유와 반공지향적 자유의 결합처럼 보이는데 이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시대적으로 돌이켜보면 이게 반공지향적 자유를 내세우던 군사정권에서 시장지향적 자유로 넘어오던 시기에 한 8, 90년대 정도를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시장지향적인 개인의 자유가 집단지향적인 반공지향적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카시즘 같은 이제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이제 다 결별하는 것도 그 이유인데요. 게다가 이게 시장지향적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은 대체로 합리적 보수의 경향을 띠는데 이 반공지향적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은 수구적 성향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구를 분석한 논문을 보면 이게 수구 이념의 특징이 보수 이념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지향적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실리를 지향하는 측면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장지향적 보수들이 실리지향적인데 이 수구 이념은 세계를 우리가 바라는 세계와 아닌 세계로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실리보다는 원리를 더 부각할 때 대결 구도가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 극단주의로 치닫는 성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성향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어떤 철학의 그 잘못된 혼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당대의 시장 지향적 자유들이 민주주의라는 조건에서 제일 잘 작동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대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집단의 자유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두 개의 자유는 서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상극적일 수 있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짓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 지향적 자유와 그 집단 지향적인 어떤 반공 지향적 자유가 만나는 유일한 지점은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수구 기득권층 이익 보호라는 측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기본적으로 반공의 토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열공 뭐 그런 거라든지 최근에 기업인 보인 양태들이 다 그런 데도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떤 수구 기득권층의 기존의 이익의 보호라는 측면 외에 뭐 다른 걸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공이라는 키워드가 쉽게 색깔론으로 바뀌는 게 이번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잘 보여줬잖아요. 신영복을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바로미터와 잣대인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뭐 이렇게 비판 혹은 조롱까지도 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소주의 브랜드의 글씨체조차도 신영복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채택하게 된 그 회사와 그걸 마시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색깔론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사실 그걸 이미 건너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믿습니다. 지난 10년 전에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국정원을 위시로 해서 그 소위 종북 논란을 가지고는 국민들을 공작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도 그런 지점들을 지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유의 가치가 반공이 아니라 일종의 개인의 어떤 가치로서 작동한다라고 믿게 되는 지점들이 크고 실제로 지금의 보수 정당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던 보수 정당은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내세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개인적으로 그 북한 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자라는 식의 주장을 했던 보수 정당의 공세적인 자유 어떤 투쟁이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것이 자기가 내세운 자유라는 가치의 정책적 시리즈라고 주장을 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심지어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 주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중 간첩, 빨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권영세 장관조차도 자기도 빨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변화된 보수의 모습들을 공세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국가보안법까지도 건드리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필연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그런 질문들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특히 양심,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까지도 한번 선도적으로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보수 세력에서 갑작스럽게 후퇴하는 이 보수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정치에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제 왜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좀 개념 정립을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김만곤 박사께서 반공지향적 자유. 근데 사실 이건 형용모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김만곤 박사께서는 이승만 정권 이래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썼던 공산 진영에 대항하는 체제로서의 자유 진영. 맞습니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지금 탈냉전적 냉전적 그렇죠. 사고에서 나온 김만곤 박사가 말씀하시는 이제 반공지향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시장 자유주의가 아니라 정치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도 일단은 행동으로 가기 전에는 일단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정치적 자유주의의 그러니까 가장 기본 접근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생각이나 표현이 뭐 폭력이나 그까지 표현되기 전까지는 다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게 원래 자유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반공지향적 자유는 성립이 사실 안 되는 말인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른바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한국 이제 보수가 얘기하면 꼭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거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했다고 해서
통진당 해산 조치까지 가져갔던 얼마 전에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는 그 보수의 면면한 이념적 뿌리와 줄기 거기에 다시 올라탔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근데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보수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차라리 시장지향적으로 이게 넘어갔다라는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사실은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이게 반공지향적 자유라는 말이 아까 형용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억압적인 측면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어떤 자유를 지향하는 시장 자유로 넘어갔을 때는 저는 이게 보수주의가 합리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토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보수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해서 이런 변화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왜 그러니까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이게 그러니까 기획된 그리고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기획된 어떤 그 시도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회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들이 집도끼를 단속해야 되는 것들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선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안보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외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발화되고 그리고는 그게 불붙는다라는 지점들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 지난주 아까도 잠깐 앞선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지난주 갤럽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요인에서 친북 좌파 척결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2%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대중적이고 단계적인 처방이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전체 평균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락세를 계속 멈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지지자를 뭉치게 할 수는 있더라도 이것이 과연 중앙으로 혹은 뭐 중도로 혹은 더 공세적으로 사람들을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똑같은 갤럽 조사인데요. 일부 집토끼는 결합한 건 맞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41에서 48로 올랐고 70대 이상은 48에서 52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중도는 24에서 18로 20대는 21에서 14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더 공세적으로 치해야 될 집단에서는 더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사실은 원래 집토끼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뭉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권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게다가 또 이게 정말 철지났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어떤 체제 경쟁을 한다고 보는 분들도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완전히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반공을 통해서 넘어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프레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중도층만 해도 전혀 먹혀들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이니까 쓰겠습니다. 구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요? 구리다. 써도 되나요? 이런 표현. 구리다. 예. 죄송합니다. 유튜브 방송이니까 쓰겠습니다. 이게 구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왜 이렇게 시대 착오적인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그 잘못된 타겟을 설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도층 아까 김은지 기자님께서 분석하셨듯이 중도층이 저는 답변을 안 하고 있다, 호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호응이 지난 7월 이후부터 계속 없었습니다. 이제 30%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중도층 전략이 확장 전략이 먹히지 않으니까 자기 내부 단속을 하려는 전략으로 간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잡이라는 느낌 안 드세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 종북 카드가 지지율이 좋지 않을 때 나왔던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과거 저희 보도들을 찾아보니까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판결을 내렸던 2014년 12월 19일이 한국갤럽 주간정례 여론조사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가장 낮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37이어가지고 사실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가장 낮은 추겠지만 지금 저희가 일종의 뉴노멀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는 최소 35.
뭐 이렇게 얘기할 때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지난 9월 달부터 쭉 보더라도 33, 28, 24, 29, 28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있다 보니까 그때 40 아래로 떨어졌다고 정권이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긴 했는데 제가 데자뷰 아니냐고 여쭤봤던 것은 그 시절하고도 그러니까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2020년 총선 직전 바로 그 미래통합당 때의 어떤 모습이 거의 지금 데자뷰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자유한국당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수층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합리적 보수로 갈 거냐 아니면 태극기 부대에 올라탈 거냐. 그러니까 중대한 기로고 태극기 부대에 올라타면 총선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 체제는 결국은 거기 올라탔다. 그래서 강경 보수로 가면서 어떤 문재인 그 정권하고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대치 전선을 폈는데 그러면서 그때 태극기 부대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한미 동맹을 엄청 강조하고 문재인 종북 이 구호를 계속 외치던 때였는데 그때하고 되게 비슷한데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잡히고 있는 흐름과 그때 그 밑에서 흐르던 흐름이 되게 비슷한 게 총선 결과로 나왔던 게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뭐가 적었습니까? 사는 문제, 코로나 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요인도 아니었고 그런 요인도 아니었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어떤 그 분석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어떤 거 낮은 상태에서 제자리에 맴맴도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것 때문이라는 게 대부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뭔가 아주 강경하게 이념형 공세로 가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착각. 그게 황교안 미래통합당 체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저는 그 이 점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도로 한국당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그러니까 정권 초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시로 한 당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윤리위가 여러 가지 지점들에서 징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만 기억을 하는데 권은희 의원도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경찰국 신설에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의원들이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혹은 네. 뭐 의원이 아니신 분들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간으로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50일 연합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문제인 건데 당연히 공천만 받으면 되는 영남 지역 외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피부에 와닿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못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아직 선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그리고 볼 때 그런 점에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한마디로 저는 그 표현을 하자면 저는 진통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착시 그러니까 뭐냐면 밑바닥 어떤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것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가까이 와 닿아 있는 것을 느끼는 체감도 이거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일정하게 잡히고 있고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착시.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낮은 지지율과 국정의 뭐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가려주는 일종의 진통 효과를 이걸 통해서 지금 그 맛보면서 오히려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도 사실 그 종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기 카드였었거든요. 그 순간순간은 다 먹혔지만 긴 게임에서는 결국 지는 이야기였다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여러 번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뭐 정치학계에서 나오는 이제 그 논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북풍이 선거에서 별로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종래에는.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김현주 기자님의 말씀도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뭐 황교안 대표 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물러나고 난 다음에 국힘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뭐 전환되고 이제 이준석이 뭐 대표가 되고 윤석 뭐 대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당의 기조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보면 그 국민의힘 강령 같은 것도 바뀌는 시기인데요. 그때 1조 1항이 뭐로 바뀌냐면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 국힘이 뭔가 적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비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힘이 성공한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옛날에 이제 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정말 우리한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통제 효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언론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걸 짚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지금 그리고 그 레고랜드발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좀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큰 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국가 신용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게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안보 위기를 우리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실하게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진통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뭐 반알 먹어도 몸에서 잘 듣는데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를 먹어도 이제 그게 잘 안 듣고 두 알을 먹어야 되고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는 효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어도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이제 몸이 적응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민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수준보다도 일반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아야지만 살아남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경쟁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레고랜드 이슈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경쟁에 있어서 이 반도체가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공부해서 따라가는 어떤 민도들이 높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겠지.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 여당이 보수 정당이고 그 보수 정당이 변하는 만큼 한국 정치가 좀 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수 정당이 무섭고 세련되게 바뀌어야지 소위 말하는 다른 정당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는 스스로 변화의 압박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레고랜드 문제는 저희가 내일 경제는 김우빈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귀 쫑긋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게 2년 공세가 기획된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잘 보면은요 이건 기획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주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수 계기고 또 한 가지는 한미일 연합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등장을 하면서 과거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김문수 위원장이 불태전의 각오를 다지다 보니까 인사권자로서 두둔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미일 연합훈련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치고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종북이라고 하는 어떤 맞대응 어떤 카드를 안 꺼내들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치고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하면서 이게 이제 맞받아치는 카드로 활용이 됐는데 어라 보니까 이게 북한 도발도 있고 그럼 뭔가 좀 잡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 좀 특효약인가 봐 하고 지금 집어든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상황의 전개 과정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금 전에 그 김만권 박사가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더디지만 체질 개선 작업을 조금씩 벌여가면서 면역력 자체 증강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다가 갑자기 뭔가 약발이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안 해도 되나 보네 식으로 턴해버리는 지금 그 초입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그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것이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오늘 또 이제 종감이 있어요.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는 날인데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오나요? 네, 오늘 마지막 날 또 나오는데요. 전 그거 몰랐는데 또 오늘도 어떤 발언으로 어떻게 또 이것이 또 불거질지에 대한 걱정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념 공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완전 회기로까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요거는 좀 더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념 카드, 색깔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어떤 현상적 측면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측면에 있어서는 진통제 의존 단계에서 문제는 더 가면 이때는 진통제 중독 단계로 가버립니다. 문제는 이때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아닐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약하다라는 방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속보 들어오는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들어갔다고 검찰이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것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문제는 결국은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여권이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까지 포함해서 자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스탠스를 잡을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국정의 어떤 기조를 잡아갈 것인가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정기국회 끝나면 더더군다나 그 시점에 이제 도래를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도 뭐 당권 경쟁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당협의 위원장이 없는 553곳 중에서 68곳은 정비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지역 당무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대통령 그립 안에 정당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딱 이제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의 어떤 그림자가 느껴지거든요. 존영 논란이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실지 예, 모르겠는데. 뭐 사진 거는 문제 네, 네. 있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거는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마지막에는 옥새 들고 김무성 전 대표가 뛰어가기까지 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확실하게 내 말 듣는 애들로 넣겠다. 그렇게 아니면 전체 정당에서 안 이겨도 된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보일 정도로 물론 그때는 아마 아주 크게 이긴다라는 어떤 오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내 편으로 이뤄진 정당을 만들 것이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래길에 서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경제적 측면들이 자꾸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특히 민생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위기를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떤 많은 문제들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거기를 우리가 보살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훨씬 더 신경을 쓴다라는 이제 어떤 정부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면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거기에 먼저 지지를 보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활이 돌아가야 정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정치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제를 들여다보게 되어 있지 정치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정치 상황을 먼저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그런 상황들이 아닌 시절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도들이 뭐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게 선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전 국민의힘에도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연장원 청기누설에서 두 차례 걸쳐 좀 짚은 게 이제 여권 정비의 방향은 좀 분명하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권위주의형 리더십 구축을 위한 어떤 정비 작업. 그래서 이준석 천액이라든지 일련의 과정이 이제 그렇게 정리될 수 있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 초기 때 그 광우병 촛불 시위의 어떤 직면하면서 어떤 국정 기조의 어떤 전환, 지지층 중심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이 맥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까지는 이제 그 진단이 됐는데 그건 어떤 집권 세력 내부의 질서 정비 과정의 이야기이고 주목을 했던 것은 대야, 대시민 영역에서 어떻게 그러면 스탠스를 잡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 그리고 용산 참사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권의 어떤 도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철퇴를 가해버리는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때 그것이 이념형은 아니었어요. 이념형은 아니었는데 자 문제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후 지금 대시민 영역, 대야 영역에서 만약에 여권 정비와 같은 권위주의형 어떤 리더십 구축과 같은 비슷한 맥으로 가져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외화될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게
지난 한 주 잠깐 이야기됐던 이른바 이념 공세, 색깔론 공세 쪽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 잡아서 가는 것이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 아닌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가부 지원받은 뭐 어떤 그 단체를 가지고 또 뭐 이념적으로 어떤 공격을 했던데, 그게 흐름을 읽어서 했던 것이냐, 아니면 끝물에 올라탄 것이냐, 요건 좀 잘 모르겠어요. 요건 좀 잘 모르겠고, 이건 요번 한 주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좀 봐야 일단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뭔가 급조되고 수세적인 차원에서 급조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좀 일단 공통분모로서 좀 평가가 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내친 거는 그냥 달리겠다고 해버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아니냐. 요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정치는 팀킴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또 속보에 그러니까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들어가 이미 뭐 사실 그건 예고를 했었던 거죠. 예고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요건 좀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정치부 기자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네. 이게 정말 정치부나 뭐 이런 쪽에서 정확한 사실을 저희들한테 이제 전달해 주셔야 저희들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의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갈수록 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체감을 하는데, 뭔가 좀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좀 동떨어진 수준을 넘어서 뭔가 좀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저만의 느낌은 아니죠. 좀 그게 좀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는 팀킴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